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군입니다. 오늘은 H형광 노출형 합성보와 관련된 세 번째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 합성부의 휨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 순서로는 먼저 H형광 노출형 완전 합성부의 휨 강도와 관련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H형광 노출형 합성부의 정모멘트 휨 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형광 노출형 완전 합성부의 부모멘트 휨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H형광 노출형 완전 합성부의 휨 강도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H형광 노출형 완전 합성부의 구조적 거동의 일반상을 살펴보면, 이거는 앞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내용이라 중복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합성부는 강제와 콘크리트 사이의 수평 전단력 VH를 100%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적절하고 충분한 양의 강제 앵커를 설치해서 합성부의 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발휘하는 경우.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콘크리트 슬라브와 하부에 있는 강제부 사이에 작용하는 수평 전단력의 크기를 우리 기준에서는 어떻게 산정한다는 것을 저희가 저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구조 개념에서 살펴봤는데, 그 수평 전단력 이상의 강제 앵커를 배치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완전 합성부 개념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 합성부의 휨 강도는 일단은 적정한 양의 강제 앵커가 확보됐으면, 설치됐다고 하면 강제 앵커의 수량과는 그 다음부터는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강제부와 콘크리트 슬라브의 합성 단면의 휨 강도만을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배울 부분 합성부 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강제 앵커의 수량이 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들 완전 합성부는 미끄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합성 단면의 전체가 하나의 단일 부재로 거동을 하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왼쪽 그림을 보면 완전 합체 구조적 거동에 따라서 미끄럼, 양 단부에 엔드슬립,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변형률 또는 응력들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재처럼 거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에서는 강제 앵커의 수량에 따라서 오늘 배울 완전 합성부 개념도로 설계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분 합성부로 나누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부분 합성부 개념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강제 앵커의 수량을 줄여서 그다음에 경제적 설계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많이 쓰는데, 토목 교량에서는 이동하중, 반복하중, 피로, 진동 제어 등을 이유로 주로 완전 합성부 개념으로 설계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건축 구조에서도 부모멘트 구간의 경우에는 상부 콘크리트의 균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멘트 구간에서 인장이 발생하는 슬라브 쪽의 상부 콘크리트 균열, 그리고 이런 균열 및 건조 수축 또는 크리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부분 합성부로 설계할 수는 있으나 해석이 복잡하므로 실무에서는 주로 완전 합성부로 설계한다고 앞의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합성부로 설계할 경우, H형 노출형 완전 합성부로 설계할 경우 연속부 또는 거더인 경우에 그 합성부 해석들이 어떤 거동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는 유로코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에 그래프가 보이시죠? 왼쪽에 그래프가 보이는데 이 그래프는 가로축은 처짐, 그 다음에 세로축은 하중입니다. 하중을 한 처지고, 그래서 어느 구조물에 하중을 천천히 가했을 때 그 구조물의 처짐량은 주로 정모멘트 처짐량이겠죠. 정모멘트의 처짐량이 합으로 내려가는 처짐량이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뭐를 대상으로 했냐면 오른쪽 그림에 그 연속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연속보. 그래서 힌지라는 지점이 3개가 있고 투스판인 연속보가 Q라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경우 이게 이제 합성보인 경우, 연속보 합성보인 경우 어떤 구조적 거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 투스판 연속의 합성보로 거동을 할 경우에는 이 중앙부, 경간 중앙부, 미드스판이라고 했죠. 얘는 정모멘트의 힘 강도를 발휘하죠. 정모멘트 힘 강도를 발휘하고 이때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소성 중립축을 기준으로 하부는 보통 강제가 되겠죠. 강제는 인장력을 받으면서 평형 조건식을 만족하면서 힘의 저항 능력을 발휘하는 게 정모멘트의 힘 강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울 겁니다. 구체적인 수식은. 어쨌든 이 정모멘트 구간에서는 그런 걸 발휘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지점의 상부, 그렇죠? 지지부의 서포트에 부모멘트가 걸리겠죠. 부모멘트가 걸려서 부모멘트의 휭 강도일 때는 부모멘트 휭 강도의 내력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중립축을 기준으로, 소성 중립축을 기준으로 상부가 인장이기 때문에, 거꾸로 정모멘트와 다르게 인장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무시를 하죠. 그 대신 일정 유효폭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양, 보강철근양, 기리망의 보강철근양을 내력에, 그렇죠,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연속보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림과 같이 여기 보면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모멘트 지점 부분, 내부 지점 부분에 부모멘트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죠? 크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정모멘트, 스판 경관 중앙부의 정모멘트가 부모멘트보다는 작은 값으로 작용을 하는 밑에 그림과 같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멘트 구간에 대한 모멘트 값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지지부의 부모멘트 휭 강도의 내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모멘트 구간에는 경관 중앙부의 정모멘트 휭 강도로서 그 내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그림에서 표현한 것은 모멘트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는 부모멘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정모멘트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로코드니까 MPL이라고 하는데 PL은 아마 플라스틱 소성 모멘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은 저항, 리지스턴스의 약자인 것 같고, D는 디자인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완전 합성부의 설계 소성 저항 모멘트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요. 이렇게 생기는데 일단은 부모멘트 쪽에서 부모멘트 쪽이 크다고 했죠.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먼저 소성인지가 발생합니다. 소성인지가 발생을 해서 발생을 하면 그러면 위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가운데 내부의 지점에서 소성인지가 발생을 하고, 소성인지가 발생하면 요거로 인해서 소성 회전각 파이가 발생을 하죠. 파이가 발생을 하고 요구에 따라서 모멘트 재분배에 의해서 중앙부의 처짐, W가 처짐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짐이 더더욱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부에도 결국 나중에는
중앙부에도 소성인지가 발생을 함으로써 두 개, 북모멘트의 소성인지 하나, 정모멘트 쪽의 소성인지 하나가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이 구조물이 파괴되는 메커니즘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한번 살펴보면 다시 그래프를 볼게요. 그래프를 보면 일단 세로축이 하중이라고 그래서 점점 하중을 증가시켰을 때 가로축은 처짐이라고 그랬죠. 처짐은 중앙부의 처짐은 점점 증가할 겁니다. 증가하는데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하중을 점점점 증가시켜서 Q1에 어떤 Q1의 하중에 도달했을 때는 그때는 Q1의 하중을 보면 지지부 내부죠. 내부 지점에 지지부에 분모멘트가 걸리는 쪽에 상부 쪽에 콘크리트 슬라브의 상부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어느 순간에 Q1이라는 순간에 그러다가 이게 점점 더 하중을 계속 증가를 시키면 Q2에 도달할 텐데 Q2에서는 어느 순간에 지지부 분모멘트죠. 여기 내부 지점 상부에 철골부의 항복 모멘트로 인해서 항복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모멘트 쪽에 항복점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더더욱 힘을 가하면 Q3에 도달했을 때 Q3에는 어떻게 보면 항복을 넘어서 소성 모멘트에 도달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소성인지, 그러니까 같이 소성인지가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소성 회전각이 발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소성인지가 발생했다고 연속부호는 바로 파괴가 되는 건 아니죠. 부정적 구조물이니까 계속 힘을 또 발휘합니다. 계속 소성인지가 분모멘트 이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계속 어느 순간에 Q4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Q표는 중앙 경관에 소성 힌지가 발생하는 게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내부 지점에 소성인 분모멘트가 커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성인지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계속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두 번째 힘모멘트가 큰 중앙부 경관 중앙부에서 소성인지가 발생을 한 후에 그때서야 결국 파괴가 된다고 우리는 구조공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번에는 그 아까 요 앞전에 세로축이 뭐랬죠? 하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중이고 가로축이 처짐, 중앙부의 처짐 W라고 했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변화를 시켜서 이 하중의 관계를 M이라는 모멘트와 카파가 뭐죠? 곡률입니다. 곡률. 커버처. 곡률로 변환시킨 겁니다. 곡률이라고 하면 변형되는 그 각도가 심할수록 곡률이 크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짐 곡선의 그 기울기라고 할까요? 이게 클수록 곡률이 크다고 역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카파는 곡률은 처짐이 클수록 또 곡률도 커지니까 그것도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변환시켜 본 거고 그렇게 보면 앞에 그래프에서 먼저 어느 쪽에서 소성인지가 발생을 했다 그랬죠? 부모멘트가 그죠? 여기 보면 부모멘트가 걸리는 부모멘트 걸리는 쪽에서 먼저 한번 소성인지가 발생합니다. 그때 전소성 부모멘트가 서포트에서 먼저 발생하고 그 점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속부는 그 이후에도 더 힘을 많이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결국 정모멘트에서 소성인지가 발생한 후에 파괴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캐퍼시티는 그 저항 능력은 어떻게 보면 여기 전소성 정모멘트 미드스판에서 발생하는 이 점이 됩니다. 그렇죠? 정모멘트가 발생하는 모멘트의 저항 능력에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본다 그러면 연속부는 그만큼 또는 연속부나 또는 거더 기둥과 기둥이 강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죠? 거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단순부호에 비해서 구조적 효율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기다는 거죠. 파괴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저항 능력이
그죠?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부나 걷어는 단순 지지의 빔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합성부 설계를 하면, 이거는 일반부도 마찬가지지만 합성부 설계를 하면 어떻게 보면 구조적 효율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 설명드리지만 여기 부모멘트 쪽에서 먼저 파괴될 때는 이렇게 이런 내력의 형태를 갖고 있죠. 그렇죠? 부모멘트 쪽에 힘 내력을 계산할 때는 이런 식의 그 내력을 갖고 있고, 어떤 중립축을 기준으로, 수성 중립축을 기준으로 상부의 콘크리트는 무시하고,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인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인장력을 무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강철근, 유효폭 안에 배치되는 철근양, 보강철근양만 어떻게 보면 구조적 내력으로 고려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FSD라고 하면 D는 뭐 디자인에 대한 약자고, S는 어떻게 보면 철근의 뭐 항복 강도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거에서 인장력 플러스가 발생하는 거고, 중립축이 이제 중간에 보통 뒤에서 배우겠지만 부모멘트 합성부는 보통 소성 중립축이 외부 쪽에 많이 발생합니다. 외부 쪽에 발생했죠. 그래서 그 상부에 작용하는 강제의 상부 프렌지나 일부 외부도 인장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소성 중립축을 기준으로 하부에 있는 외부나 프렌지는 압축력을 받게 되죠. 그렇죠? 압축력을 받게 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압축력을 받는 것과 인장력을 받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력 모멘트의 대수의 합이 결국 공칭 휘 모멘트 강도 또는 가 되는 거죠. 공칭 휘 모멘트 MN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칭 휘 내력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효율이 좋은 정모멘트 구간, 미들스판에 대해서는 상부 그림과 같은 소성 응력 분포가 나타나는데,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소동 중립축으로 상부에는 이때는 콘크리트가 압축력에 대한 저항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알파 FCD, 여기서는 FCD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FCK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뭐 0.85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응력 계수, 그렇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유로 코드를 기준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기호가 약간 저희가 익숙치 않은 기호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평형이 되는 어떤 소성 중립축을 기준으로 상부에 압축력들이 발생을 하고 하부에는 인장력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 소성 중립축에 대한 각 힘들의 압축력과 인장력의 우력 모멘트의 대수의 합이 보면 저항할 수 있는 공칭 휘 모멘트 강도가 됩니다. 또는 공칭 휜 강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뒤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모멘트가 훨씬 더, 그렇죠? 응력 분포상, 소성 응력 분포상 구조적 효율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연속 합성부 설계 시 하중 증가에 따른 모멘트 재분배로 인하여 단순보 설계 대비 높은 하중 저항 능력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보는 정모멘트가 최대인 중앙부가 모멘트가 가장 크기 때문에 크고, 모멘트가 거기서 소동인지가 하나 딱 발생을 하면 바로 파괴가 되죠. 단순보 같은 경우는. 근데 연속부는 부정전 구조물이기 때문에 부모멘트 쪽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쉰모멘트로 인해서 소동인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정모멘트에 소성인지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이제 지지부의 전소성 모멘트 도달 이후에도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또 하나 지지부 또는 강접합부의 소성 회전각의 변형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소성 회전각이라는 거 살펴봤죠? 요 소성 회전각, 그렇죠? 요 소성 회전각이
어떻게 보면 클수록, 그렇죠? 클수록 변형 능력이 뛰어난 거고, 그로 인해서 연속 능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조적 연속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합성 구조가 모멘트 골조인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나누냐면 보통 모멘트 골조 또는 중간 모멘트 골조 또는 특수 모멘트 골조 그리고 반강저 모멘트 골조로 구분합니다. 구분을 하게 되고, 요 구분하는 능력 기준이 뭐냐면 나중에 뭐 공부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실험을 통한 요 회전각의 일정 한도 회전각 이상이 되면 뭐 보통보다는 중간으로 인정해주고, 또 중간 모멘트 골조보다 더 좋은 소성 회전각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면 특수 모멘트 골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에서 실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보면 이제 지금 개요를 살펴보고 있죠. 설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렇죠? 완전 합성부의 흰 강도 개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D14에 있는 건축물 강합성 구조 설계 기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편에 나오죠. 건축구조물은 요거를 적용하면 되고요. 이 밖에도 공통편, 그러니까 토목 교량 뭐 이런 쪽도 쓸 수 있는 요거 KD14의 합성 구조 부재 설계 기준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요. 이걸 살펴보면 먼저 노출형 합성부가 컴팩트 단면 조건들 1, 2를 만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소성응력 분포법을 사용하여 설계 휜강도 파이 mn, 이거를 이제 설계 소성 모멘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거를 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그러면 이게 컴팩트 단면, 조밀 단면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밀 단면이 조건하에 우리는 소성응력 분포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우리는 설계 휜강도 파이 mn을 구하거나, 또는 공칭 휜강도, 공칭 휜강도는 뭐죠? mn, 파이를 제외한 mn을 우리는 공칭 휜강도라고 부르죠. 공칭 휜 모멘트 강도라고 부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먼저 정모멘트 구간, 우리가 효율이 뛰어나다는, 구조적 효율이 뛰어나다는 정모멘트 구간에서는 강제 단면의 외부가, 특히 외부입니다. 여기 보면 외부가 컴팩트 단면이어야 됩니다. 컴팩트 단면 또는 조밀 단면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조건이 뭔데? 그럼 어떻게 이걸 따지냐? 우리가 예전에 강구조 힘 설계라는 동영상 강의가 있죠. 거기서 우리는 뭐를 배웠냐면 그 폭두께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폭두께비 중에서도 이게 H형강의 외부잖아요. 구소판 요소죠. 구소판 요소가 컴팩트 단면, 조밀 단면일 한계값을 배웠습니다. 그 한계값이 밑에 있는 수식이죠. 그래서 H가 뭐죠? H형강의 전체 높이, 그 다음에 TW는 뭐죠? 외부 두께. 그 외부 두께에 대한 높이, 전체 H형강의 높이가 이걸 폭두께비라고 하죠. 폭두께비가 요 3.76 루트 2 탄성계수죠. 나누기 FI, 항복강도. 요 값. 그죠? 재료가 갖고 있는 재료의 항복강도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 탄성계수 값은 뭐 같으니까, 강기는. 요 값 이하가 되면, 그죠? 이하가 되면, 우린 이거를 뭐죠? 구소판 요소죠. 그러니까 구소판 요소, 즉 H형강의 외부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단면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컴팩트, 근데 이거보다 이 폭두께비가 커. 그렇죠? 이 한계값보다 크면 그 외부가 비컴팩트 단면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크면 비컴팩트 단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소성응력 분포법을 살펴볼 건데, 소성응력 분포법을 사용하는
하는 조건이 뭐냐? 외부가 컴팩트 단면, 요 수식에 만족하는, 그러면 우리가 소수성 응력 분포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사용할 요거보다 폭두께비가 너무 커가지고 요 한계값보다 폭두께비가 커. 그러면 외부는 비컴팩트 단면이고 이 비컴팩트 단면인 경우에는 탄성 응력 분포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수성 응력 분포법을 사용할 텐데 그 조건으로는 그렇죠? 강제 단면의 외부가 정모멘트 구간에서 컴팩트 단면이 된다. 거고요. 근데 부모멘트 구간에서는 부모멘트 구간은 압축력이 걸리는 부분이 어디죠? 부모멘트 구간에서는 압축력이 걸리는 부분이 위에가 인장이고 밑에가 압축이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중립축을 기준으로 그림상에서는 어떻게 죠? 중립축이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B그림은 컴팩트 단면의 부모멘트에 대한 소성용 분포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부가 압축이죠. 불리한 조건이죠. 상부는 인장이니까 하부에 있는 단면들이 컴팩트 단면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멘트 구간에서는 외부뿐만 아니라 여기 하부 프렌지도 조밀 단면, 컴팩트 단면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정모멘트 구간에서는 강제 외부가 왜냐면 여기는 또 중립축이 이렇게 있고 중립축 여기 그림축 있고 압축이 걸리는 게 상부고 인장이 걸리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압축이 걸리는 상부 프렌지는 구속이 돼 있잖아요. 콘크리트가 강제 앵콜에서 구속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플레이트 버클링, 판자굴이 국부작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문제는 외부잖아요. 그렇죠? 외부예요. 그렇죠? 외부가. 그렇기 때문에 외부가 컴팩트 단면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부모멘트는 둘 다 강제 외부와 하부 프렌지 압축을 받는 요소 모두가 컴팩트 단면이어야 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이 된다. 그리고 외부가 비컴팩트 단면, 비조밀 단면일 경우에는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동발의 영향을 고려하여 합성 단면의 항복 한계 상태에 대해서 탄성 응력을 중첩하여 설계 휭 강도 파이MN 이거를 다른 말로 설계 항복 모멘트라고 하죠. 이거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비컴팩트 단면인 경우에는 이거는 탄성 응력 분포법을 사용해서 설계 휭 강도 또는 공칭 휭 강도 MN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설명하지만 MN은 어떻게 보면 공칭 휭 내력, 공칭 휭 강도 또는 공칭 휭 모멘트 강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릴 수가 있죠. 불릴 수가 있는데 요것도 소성 응력 분포법을 쓰게 되면 거기에다가 소성 모멘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근데 탄성 응력 분포법으로 인해서 탄성 설계를 하게 되면 항복 모멘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파이라는 저항계수로 여기 파이 B라고 쓴 건 B는 뭐죠? 밴딩이 아까 쉼제에 대한 저항계수라는 거죠. 여기가 붙이면 이게 설계라는 말이 앞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에서는 파이 MN이 설계 소성 모멘트 아래에서는 탄성 설계를 할 경우에는 설계 항복 모멘트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겁니다. 이때 쉼제의 저항계수 파이 B는 0.9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그림 A는 컴팩트 단면의 정모멘트에 대한 소성 응력이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B는 컴팩트 단면의 부모멘트에 대한 소성 응력은 이렇다, 그렇죠? 소성은 이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중립축이 소성이 이 정도 되겠죠? 그림으로 볼 때는 그러면 상부에는 콘크리트의 인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여기 보강철근이야. 그죠? 보강철근만 인장. 그 다음에 중립축을 기준으로 상부에 배치된 강제량이 인장.
그리고 하부의 강제량이 압축을, 그죠? 압축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요. 이 밖에도 외부가 비컴팩트 단면인 경우는 소성응력 분포를 사용할 수 없고 탄성응력 분포법을 사용할 텐데,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우리가 탄성응력 분포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짐 검토를 할 때 대표적으로 이거는 외부가 컴팩트 단면이든 비컴팩트 단면이 상관없이 처짐을 검토할 때는 무조건 탄성응력을 산성응력 분포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용하 중이기 때문에 환산 단면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유효폭이 구해진 후에 탄성계수비로 나눠줘서 유효폭을 줄여줘서 상부의 콘크리트를 강제로 치환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걸 환산 단면이라고 했고, 이때 N은 탄성계수비로 해서, 그렇죠? 콘크리트에 대한 탄성계수비에 대한 강제의 탄성계수비죠.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환산 단면은 일반적으로 강제로 다 환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응력, 그거에 따른 환산 단면에 대한 응력을 구하고요. 그러면 뒤에는 위에는 정모멘트가 FC 콘크리트는 응력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 발생하고, 근데 나중에 응력 검토를 할 때는 이게 사실은 콘크리트였잖아요. 근데 철 강제로 환산한 거니까 나중에 다시 실제 응력은 탄성계수로 다시 나눠줘서 응력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H형광 노출형 완전 합성부의 정모멘트 휜강도 효율이 뛰어나다는 구조 효율이라는 휜강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모멘트에 대한 소성 응용 분모법 설계상의 가정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런 가정들은 밑에 있는 구조 기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살펴볼 거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정모멘트 구간의 설계 휜강도 파이 m에는 슬라브와의 합성 효과가 발휘된 이후에는 구속 효과에 의해서 횡자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그렇죠? 그러니까 정모멘트 구간에서는 상부가 압축이죠. 압축력이 걸리고 압축력이 걸려서 콘크리트가 T형 합성부에서 보는 콘크리트 슬라브가 구조 내력에 기여를 하죠. 그죠? 하지만 그 밑에 부분에 중립적 기준으로 압축 쪽의 강제는 뭔가 그러니까 횡비틀림작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콘크리트가 강제 앵커로서 딱 구속을 하기 때문에 횡자굴이 프렌즈는 당연히 횡자굴이 발생하지 않고 외부가 좀 문제일 텐데 외부도 일부잖아요. 상부 쪽에서 압축력이 걸리는 외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기 때문에 이거는 횡자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팩트 단면, 조밀 단면인 H형광 노출형 합성부의 극한강도 상전 C, 극한강도 소성력 분포법은 극한강도잖아요. C 사용하며 이때 강제는 FI 항복 응력에 도달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0.85 FCK에 도달하여, 그러니까 강제는 항복 강도에 도달했다. 그것도 전소성, 이게 최대 힘을 받는 값이니까 극한 강도고,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85%, 0.85 FCK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압축 강도라고 보고, 전단면이 소성 상태에 전소성 상태에 도달했다고 가정하면서 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모멘트에 대한 합성 단면을 설계할 경우 콘크리트 응력 0.8 FCK, 그죠? 극한 응력이죠. 최대 응력은 유효 압축 구간 A에 균등하게 분포하며, 그 다음에 이때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무시한다. 그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유효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유효 압축
구간 A는 결국 콘크리트 상단에서 직사각형 응력블록의 깊이이면서 또는 중립축까지의 거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 안에는 0.85 FCK가 풀로 작용하고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 슬라브의 일부 그런 경우에는 요거는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무시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강제의 항복 강도 FI는 강제 단면의 인장과 압축 구간을 통해서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전소성 상태가 도달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소성 중립축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들 압축력과 인장력이 평형을 이루는 위치가 바로 소성 중립축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성 중립축은 H형광 노출형 합성과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위치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모멘트에 대한 설계 힘 강도는 다음과 같은 소성 중립축의 위치에 따라서 산정할 수 있는데 이 소성 중립축의 위치는 세 가지 경우. 첫 번째는 소성 중립축이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있는 경우. 두 번째, 소성 중립축이 강제보에 있는데 강제보 안에서도 상부 프렌지 내에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성 중립축이 강제보의 외부에 있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힘내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립축을 먼저 구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힘내력, 설계 힘내력이든 공칭 힘내력이든 힘강도든 구할 때 먼저 구해야 될 게 소성 중립축의 위치이고 이 소성 중립축의 위치가 구해지면 상부에 작용하는 압축력과 정모멘트 같은 경우는 하부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장력의 우령 모멘트의 대수의 합이 결국 합성부의 공칭 힘 강도 Mn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성부의 공칭 힘 강도 Mn은 이들 압축력과 인장력의 우령 모멘트의 대수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저항계수 파이 B를 곱하면 0.9라는 것을 설계 힘 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번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정모멘트, 완전 합성부의 정모멘트의 힘 강도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소성 중립축이 슬라브 내에 있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슬라브 내에 있는 경우는 앞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그러면 이 소성 중립축이 슬라브 내에 있는 조건이 뭐냐? 그렇죠? 조건은 여기 나오겠지만 C는 컴프레션 압축력인데 뭐의 압축력? C가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콘크리트 슬라브의 최대 압축력을 말합니다. 최대 압축력이 뭐보다 큰 경우? TS보다 큰 경우. TS는 뭔데? TS는 강제 전 단면의 인장력. 이거는 AS 강제보의 단면적에다가 FI를 곱한 값이 되겠죠. 이거보다 크면 CC가 TS보다 크면 우리는 이때 소성 중립축이 슬라브 내에 있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인 경우에는 중립축이 아래 그림과 같이 슬라브 내에 있는 거죠? 그럼 요 기준을 보면 결국 중립축이 여기 보시면 슬라브 하단 또는 상부 프렌지 상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상부 프렌지 상단을 봐서 위에 있는 압축력과 밑에 있는 인장력이 어떤 게 큰지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압축력 CC가 아래 강제가 받을 수 있는 인장력 TS보다 크면 중립축이 어디로 이동을 하죠? 위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C가 TS보다 크면 소성 중립축이 슬라브 내에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럼 CC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지금 살펴봤지만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력 여기를 기준으로 해요. 거기 상부 프레임의 상단 그리고 슬라브의 하단 여기를 기준으로 최대 압축력은 CC는 0.85 FCK에다가 BB 유효폭에다가 콘크리트
슬라브의 두께 TC, 그쵸? 그리고 곱하면 전체 압축력이 될 거고, 근데 하부에 강제 전 단면의 인장력은 TS는 여기 면적에다가 AS 강제의 단면적에다가 FI를 곱한 거죠. 보다 큰 경우 소성 중립축은 슬라브 내부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식의 슬라브 내부에 이제 있어요. 그렇죠? 이 조건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 소성 응력 분포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어느 점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콘크리트 내에 있으니까 콘크리트에 걸리는 압축력은 일단 응력은 0.85 FCK고, 그렇죠? 응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는 거잖아요. 단면적 하나는 BB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보죠? TC보다 작은 A라는, 그죠? 직사각형 응력 블록의 깊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결국 콘크리트 상단부터 소성 중립축까지 거리가 또 된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 슬라브 상단에서 소성 중립축까지 거리 A, 그렇죠? 여기에 C2라는 이펙티브 컴플렉션. 아까 여기는 최대 압축력이라고 해서 CC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C2라고 표현되지. 실질적인, 그렇죠? 왜냐면 콘크리트 응력 블록 깊이 A, 중립축까지 거리 요 A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요거보다는 CC보다는 작은 C2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C2가 작용할 거고, 그 하부는 여기 그림과 같이 보면 소성률 지호 기준으로 하부에 있는 콘크리트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는 인장력이 돼 무시. 그리고 강제만 인정. 강제는 TS.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런 경우에는 소성 중립축의 위치를 구하는 게 먼저죠. 소성 중립축의 위치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항상. 그럼 소성 중립축의 깊이는 이 경우에는 A가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소성 중립축은 평형 조건식을 통해서 구한다고 그랬죠. 평형 조건식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C2와 TS는 뭐다? 같다라는 조건으로, 그렇죠? 우리는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C2는 뭐죠? C2는 0.85 FCK BE 곱하기 A가 되고, 그 다음에 TS는 ASFI거든요. 이걸 같다는 식으로 놓고 미지수인 A를 기준으로 넘기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이 나와서 우리는 소성 중립축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A가 미지수잖아요. 다른 건 다 알 수 있고, 그죠? 설계상의 조건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미지수인 A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중립축 위치를 구하면 공칭 휭 강도는 M에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이것도 여기 보면 TC2와 TS는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같은 값이 되고 방향이 반대인 우력 관계, 그죠? 우력이죠, 우력.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니까. 그죠? 우력인데 그 우력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죠? 이 우력과 사이의 거리 여기를 곱하면 그게 우력 모멘트가 되고, 그 우력 모멘트가 결국 공칭 휭 강도, 공칭 휭 모멘트 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는데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그림을 그려놓고 살펴보면 여기 A라는 게 일단은 요런 수식을 위해서 구했잖아요. 그죠? 구했다고 치면 C2와 TS의 사이의 거리는 EH는 뭐죠? H는 H형광 보의 전체 높이죠. 요거의 반에 뭔가, 그죠? 요 반에 뭐를 더한 거죠? 여기는 TC가 뭔데? 콘크리트 슬라브의 두께에서 뭐를 빼? 응력 블록의 반을 뺀 거죠. 왜냐면 요 TCE는 압축 응력 블록 A의 중앙에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우력 간의 거리, 우력 모멘트의 8이라고 하나요? 요거를 곱하면, 그죠? 이게 공칭 휭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어떤 심 하나를 에다가 요 거리를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TS를 썼네요. 여기서는 TS 곱하기 가로에 각 들어가 있는 게 우력 모멘트의 8 거리, 그죠? 그걸 곱해서 공칭 휭 강도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쉽죠? 그렇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요 CC는 콘크리트 최대 압축력으로서 0.85 FCK에다가 B2에다가 TC를 곱한 거고, 그 다음에 C2는 콘크리트 실질적인 중립축가의 거리가 나오면 0.85 FC 곱하기 B 곱하기 A라는 직사각형 블록 중립축가의 거리를 곱한 거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뭐 되게 심플하게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성품이 중에 슬라브 내에 있는 경우는 완전 합성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유효폭이 어느 정도 뭐 3m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효폭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중립축이 소성중립축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대부분 완전 합성보로 설계할 경우에는 경무메타 같은 경우는 중립축이 소성중립축 슬라브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소성중립축이 상부 프렌지 내에 있는 경우, 상부 프렌지 여기 강제보의 상부 프렌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분 합성보 개념으로 넘어오면 그죠? 부분 합성보 그래서 부분 합성률이 뭐 좀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 합성으로 넘으면 그때부터는 중립축이 어떻게 보면 소성중립 내려오죠. 완전 합성보에 비해서 내려오다 보고 그럴 경우에 주로 이런 소성중립축이 상부 프렌지 내에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살펴볼 외부에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이건 부분 합성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완전 합성보가 합성보의 정모멘트 휭 강도를 검출할 때 소성 중립축이 상부 프렌지 내에 있는 경우의 조건은 여기 살펴보면 CC가 앞에 살펴보겠죠? CC가 뭐보다 앞에는 어떻게 했죠? TS보다 크면 슬라브 내에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보다 작아. 그죠? 그러니까 CC가 TS보다 작은데 그 대신 TSW보다는 크면 소성 중립축이 상부 프렌지 내에 있는 조건이 됩니다. TSW가 뭔데? T는 뭐 텐션이 약자니까 인장력이 발생하는 건데 뭐가? S는 스틸이고요. W는 외부입니다. 외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강제보의 외부에 해당되는 인장력보다 CC가 크고 전체 강제보가 갖고 있는 인장력보다는 작은 경우에는 중립축이 상부 프렌지 내에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런 조건일 때 왜 이런 조건이 되느냐 살펴보면 거꾸로 여기 지금 밑에 그림이 있죠. 일단은 소성 중립축이 여기 보면 상부 프렌지 하단에 있다고 딱 보죠. 하단에 있다고 딱 보면 이 조건은 평형 조건식상 어떻습니까? 상부에 작용하는 압축력과 하부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런 조건이 딱 성립이 되려면.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경우 상부에 작용하는 압축력 중에서 콘크리트 슬라브가 받는 압축력은 0.85 FCK 곱하기 TC 곱하기 B2가 되죠. 그렇죠? 이걸 CC라고 하면요. 컴프레션의 콘크리트 부분. 또 하나, 여기 강제의 상부 프렌지가 받는 압축력. 이거를 C 컴프레션, S 스틸, F 프렌지. 강제보의 상부 프렌지가 받는 압축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FI에 도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인장력이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인장력, 텐션, SW 강제보 외부에서 작용하는 인장력의 크기와 여기에 보면 TSF 프렌지 하부 프렌지에서 작용하는 인장력의 크기가 전체가 인장력이겠죠. 그래서 결국 보면 평형 조건상 위의 압축력과 아래의 압축력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CC와 CC 플러스 C
CSF, 요거 CSF는 TSW와 플러스 TSF가 같아야지 요런 조건을 만족해서 소성 중립축이 어딘다? 프렌지의 상부 프렌지 하부에 있다 노는 조건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프렌지 부분 TSF 요거랑 CSF 요거가 같죠? 그죠?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애지고 그죠? 없애지고 나머지는 뭐죠? CC하고 TSW만 남잖아요. 그죠? 요거를 기준으로 상부 프렌지 내에 있으려면 뭐가 더 커야 돼요? CC가 TSW보다 커야지 이게 중립축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CC가 TSW인 경우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소성 중립축은 상부 프렌지 내부에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큰 경우 이동하게 돼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결국 슬라브의 최대 압축력 CC가 강제 외부의 인장력 TSW보다 크고 강제 전단면의 인장력 TS보다 작을 경우 소성 중립축은 상부 프렌지 내부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소성 중립축이 상부 프렌지 내에 있다. 한번 찬찬히 원리를 따져보시면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성 중립축이 상부 프렌지에 있는 조건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공칭 힘 강도는 어떻게 구하죠?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인데 이러려면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죠? 소성 중립축의 위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상부 프렌지 내에 소성 중립축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그려보면, 그렇죠? 이렇게 있다고 보면 어떤 소성력 분포가 상승이 될까요? 일단은 압축축 콘크리트 슬라브는 풀로, 그렇죠? 최대 압축력을 발휘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0.85 FCK가 PC 전체 단면에 대해서 압축력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소성 중립축을 기준으로 그 상부에 있는 일부 프렌지의 두께가, 그렇죠? 이 두께가 압축력으로서 기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성 중립축을 기준으로 하부에 작용하는 강제량, 그러니까 상부 프렌지의 일부와 외부, 그 다음에 하부 프렌지가 FI라는, 그렇죠? 항복 응력을 균등하게 받으면서 인장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림 A와 같은 소성력 분포를 이럴 경우에는 가져요. 그죠? 요렇게 식으로 가지는데 이게 좀 수식을 전개하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가 등가 변환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등가 변환을 시켜서 소성 응력으로 분포를 좀 뭔가 등가에, 그러니까 그림 A와 똑같은데 형태가 좀 다른, 또 계산하기가 좀 편리한 형태의 소성 응력 분포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럼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 여기 보면 여기서 주의할 것도 Y바라는 거 있죠. Y바. Y바를 알면 우리는 소성 중립축의 위치를 알 수 있겠죠. 그 Y바는 뭔데? 여기서 말하는 Y바는 소성 중립축으로부터 구해지는 소중축부터 어디까지? 상부 프렌지 상단까지의 거리지를 Y바라고 하겠습니다. 미지수인 거죠. Y바. 그래서 Y바는 다시 정리하면 강제 단면 상단으로부터 소속 유지까지 거리라는 거고요. 이럴 때 등가 변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게 좀 애매하죠. 이거 중간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등가의 소성력 분포로 변환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깔끔하게 여기 상부 프렌지 상단까지, 요 상단까지 응력을 여기를 빗금친 부분을 추가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그러니까 인장력이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에 여기를 붙이면 똑같이 오른쪽에 압축력이 작용하는 곳에 똑같이 그 크기를 똑같이 붙여줘야지, 그렇죠? 상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보면 등가 변환시킨 거는 인장력이 작용하는 영역의 응력을 상부 프레임이 상단까지 붙여주면서, 그렇죠? 요 반대편에도 압축이 걸린 쪽에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등가로 변환시킨 소성요법을 쓰면 훨씬 수식이 간편해지죠. 그렇게 보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요 변환된 소성요 분법을 통해서 우리는 평형 조건식을 세웁니다. 평형 조건식을 세워서 뭐를 구해요? 우리가 미지수인 y바 값을 구하는 거죠, 먼저. 그러면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됐으니까 압축력을 받는 cc 플러스 cc죠. cc인데 이거는 콘크리트가 이제 최대 압축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0.85 FCK 곱하기 B2 곱하기 전체 콘크리트 슬랍의 두께 TC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또 뭐가 있죠? 압축력이 여기 보면 기존의 상부 프렌지의 압축부가 견디는 FI에다가 여기 왼쪽에 추가된 하중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의 어떻게 보면 C 컴프레션 스틸 상부 프렌지의 일부가 받는 컴프레션의 프렌지가 받는 힘의 2배가 되는 거죠. 요게 맨 처음에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추가되는 게 2배의 CS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력은 결국 CC에다가 2배의 CSF가 되고요. 요 비금친 부분이 기존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었는데 여기서 요만큼이 더 늘어난 거죠. 비금친 부분이 늘어났으니까 2배가 된 거죠. 그렇죠? 2배가 된 거고, 요 힘이고 요게 결국은 여기 TS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TS. 근데 이 TS를 구할 때 이제 우리가 수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H형광부의 TS는 구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그 TS는 ASFI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환시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배의 CSF만 알면 되죠? 2배의 CSF는 어떻게 구하냐? CSF는 뭐죠? CSF는 강제가 중립적 기준으로 상부에 있는 강제 부분이 견디는 압축력이니까 FI에다가, 그렇죠? BF는 뭐예요? 프렌지 4에다가 우리가 모르는 Y바가 뭐죠?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 그러니까 압축력이 걸리는 부분의 프렌지, 그렇죠? 이 영역이죠. 이렇게 이제 구하면, 요 수식을 구하면 결국은 우리는 미지수인 Y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Y바를 구하면 결국 이 Y바만 남겨놓고 다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Y바를 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인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여기 이런 경우에는 물론 복잡하지만 오른쪽 그림 A로 수식을 전개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왕이면 좀 편리한 수식 전개를 위해서 등가 변환 소성요 분포를 사용하면 더 편리하다는 거죠. 수식 전개 또 시간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수식 전개로 구하는 거는 이걸 이제 프로그램화 시키면, 전산화 시키면, 그렇죠? 또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런 수식으로 한번 전개해 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숫자면 지금 Y바만 모르잖아요. 그러면 숫자면 훨씬 더 그게 수월할 겁니다. 그렇죠? 숫자면 훨씬 더 수월하는데 조금 이제 수식으로 변수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소성 중립수 구했어. 그러면 뭐요? 소성 신강도 구할 수 있죠. 소성 신강도를 구하는데 보통 여기 중립축을 기준으로 여기 지금 B를 갖고 하는 거예요. B를 갖고 구하는데 이거는
소성 중립축을 기준으로 상부에 작용하는 압축력의 우력 모멘트의 대수합 플러스 하부에서 작용하는 인장력의 대수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축을 기준으로 상부 압축력 CC나 ECSF나 어떻게 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리고 TS도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러니까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공칭 힘 강도는 T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TS 같은 경우는 소성 중립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거리가 그렇죠? 우령 거리를 곱하면 되잖아요. TS에다가 이 거리가 결국은 뭐죠? EH를 Y바로 나눈 거죠. EH는 뭔데? H는 뭔데? 프렌지 그러니까 강제부의 전체 높이의 반에서 Y바를 빼면 이 거리가 되죠. 그래서 거리를 곱하고. 그 다음에 CC에다가 또 소성 중립축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곱하면 되는데 이 거리는 2분의 TC가 뭔데? 슬래브 두께 플러스 변수였던 Y바. 그리고 2배의 CSF는 중립 센터에서 거리니까 Y바의 반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해서 대수합으로 하면 쉽게 그렇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구한다. 이거 한번 정지시켜 놓고 찬찬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소성 중립축이 강제보의 외부에 있는 경우, 그렇죠? 외부. 그러니까 이제 그 외부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외부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여기를 소성 중립축의 그림과 같이 여기 있다. 상부 프레인지 하단에 있다고 보고, 그렇죠? 요럴 경우에는 평형 조건식이 어때요? 위에 CC 콘크리트 부분 전체 최대 압축력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 C 컴프레션 SF 상부 프레인지가 압축력을 받는 부분과 하부 쪽 TSW 뭐요? 인장력인데 스틸 강제보 외부 W 외부가 받는 인장력. 그 다음에 TSF는 강제보의 하부 프렌지가 받는 인장력이죠. 여기 평형 요런 조건식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하고 같아요? 요거랑 같죠. 여기 상부 프렌지와 하부 프렌지에 받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 딱 없애버리면 결국 CC와 TSF가 남는데 이때 CC가 위에 작용하는 압축력이 TSF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작으면 중립축이 어디로 이동하죠? 큰 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밑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밑으로 이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CC가 TSW인 경우 평형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소성중립축은 지금 강제 외부 내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소성 중립축이 강제보 외부에 있는 경우는 이런 조건식을 만족해야 돼요. CC가 TSF보다 작은 경우, 그렇죠? 슬라브의 최대 압축력 CC가 강제 외부의 인장력 TSW보다 작은 경우 소성 중립축은 강제 외부 내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식, 그렇죠? 이런 조건식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이런 조건식이 됐다. 계산해봤더니, 그렇죠? 됐다. 그러면 또 공칭 흰 강도 MN을 판정을 해야 되겠죠.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 그림과 같이. 그럼 이거 외부에 있는 경우잖아요. 소성중립축이 외부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압축 부분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콘크리트에 대한 슬라브의 전단면 최대 압축력이 작용하겠죠. 0.85 FCK에다가 B 곱하고 TC를 곱하면 그죠? CC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나머지 중립축을 기준으로 상부에 있는 상부 프렌지가 다 압축력을 받을 거고 그것도 일부 외부가 압축력을 받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 중립축 아래의 외부와 프렌지가 그렇죠? 인장력을 받는 합성 단면의 소성력 분포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복잡해요. 그렇죠? 애매하니까 애매한데 소성률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등가 변환을 하면 훨씬 계산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첫 번째 A 그림의 소속력 분포를 B 플러스 C로 분할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를 이꼬르 B 플러스 C로 의 소속력 분포로 변환시키면 훨씬 계산이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지고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거 B와 C 그림을 합해보면 A 그림이 거꾸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Y바는, 여기서의 Y바는 앞에서의 Y바하고 좀 다르게 또 소성 중립축, 소성 중립축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거리? 강제 단면의 도심. 강제 단면의 도심. 뭐 2분의 H겠죠. 강제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이때 Y바라고 한 겁니다. Y바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등가 변환한 B 단면과 C 단면으로 변환을 시키는데, B 단면은 강제 단면만의 어떻게 보면 소성 응력 분포입니다. 이 강제 단면이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만들어 버렸어요. 만들어 버리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그림 C를 더해서 A가 나오게 하려면 그림 C가 이렇게 변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변환하고 이렇게 변환한 거를 보면, 그러니까 B 단면은 강제 단면에 어떻게 보면 전소성 응력 상태가 되는 거고요. C는 여기 콘크리트는 다 압축을 받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 슬라브의 전단면과 결국 강제 외부 부분, 요 외부 부분의 소속 응력 분포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그림 C는 CC와 그 다음에 외부, 강제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속 응력 분포 EFY로 정리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럼 요거를 일단 중립축을 구하는 거예요. 처음이죠. 처음에 해야 할 일. Y바를 구하면 Y바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평형축을 세워보면 여기 보면 그림 위에서 그림 B는 강제 단면만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속력 분포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배제시킬 수 있어요. 중립축 구할 때 요거를 배제를 시키고 그림 C를 갖고 그림 C만을 갖고 중립축을 구하면 됩니다. 그죠? 중립축을 구하면 되는데, 그럼 중립축을 어떻게 구하는데, 여기 보면 CC와 여기 뭐죠? 외부, 강제 외부가 작용하는 소속력 분포를 어떻게 한다? 저기 같다고 놓으면 되죠. 그럼 CC와, 근데 이건 어떻게 한데 EF, 요거 F가 추가됐으니까 여기는 또 그죠? 이거 EF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EF에다가 외부니까 외부 두께 TW를 곱하고, 그리고 외부의 여기 요 거리 Y바를 곱하면 요심이 되는 거죠. 그죠? 인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요게 같다고 보면 결국 미지수인, 그때 이제 CC는 다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CC는 0.85 FCK B 곱하기 슬라브 두께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외부에 작용하는 소속 응력은 2배의 FI, TW, 그리고 미지수인 Y바가 되고, 그죠? Y바는 강제 단면 도심으로부터 중립축과의 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Y바만 남겨놓고 넘기면 이런 수식이 정립돼서 Y바를 알면 우리는 중립축을, 소성 중립축의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성 중립축의 위치를 구했으면 똑같습니다. 소성 중립축 위치를 구했으면 소성 중립축을 기준으로 상부에 작용하는 압축력의 대수의 합 플러스 하부에 작용하는 인장력의 대수합을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중립축을 구했는데 공칭 휭 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림 B 플러스 그림 C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림 B는 우리가 강제의
그죠? 강제니까 강제의 어떻게 보면 전소성 모멘트 값이잖아요. 전소성 모멘트 값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로 Fi 곱하기 ZX. X는 이제 X축에 대한 얘기고, Z는 뭐죠? 여기서는 강제 단면의 소성 단면 계수를 바로 곱하면 B에 대한 공칭 휭강도 MN1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요 C만 더하면 되잖아요. C만 더하면 되는데 C는 중립축을 기준으로, 소성 중립축을 기준으로 우에 작용하는 CC와 밑에서 작용하는 외부에 작용하는 인장력의 대수합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력이죠. 두 개가 우력이니까, 우력일 때는 어떻게 됐죠? 한 침에다가 팔 우력의 팔거리를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CC를 기준으로 했네요. CC에다가 요 거리는 2라고 표현했는데, 2는 어떻게 됩니까? 2는 자세히 살펴보면 2는 TC, 콘크리트 두께를 반으로 나눈 거, 요 거리, 여기에다가 요 밑에서 어디까지? 여기 하부 인장력의 중심까지 거리가 2H-2분의 Y바입니다. 그래서 결국 2는 2분의 TC 플러스 2H-2분의 Y바가 돼요. 그렇죠? 이 거리가 여기를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CC에다가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공칭 휭 강도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간략해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등가 변환인 소성응력 분포로 해서 강제 단면만인 거, 그리고 콘크리트와 강제 외부의 단면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 훨씬 수월합니다. 수월하고. 이런 것도 잠시 이렇게 화면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조금 이렇게 따져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 모르시는 분 있죠? ZX가 강제 단면의 소성 단면 계수? 이게 뭔데?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은 예전 동영상 자료에 있습니다. 예전 동영상 자료에, 그래서 H형 강부의 소성 단면 계수가 어떻게 구하느냐? 소성 단면 계수가, 또는 단면 계수 중에는 탄성 단면 계수라는 것도 있죠. 이걸 어디 있냐면 예전 동영상에 여기 보면 하부에 있는 강구조 힘재의 단면 계수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단면 계수가 탄성 단면 계수와 소성 단면 계수가 있고, 그렇죠? 이거를 위해서는 각 중립축을 구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구해야 되고, 이런 식의. 그래서 H형 강구 있죠. 4번에 H형 강 단면 계수 산정하는 예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요거보다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강제의 힘재 설계,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힘재의 휭 비틀림 자국 강도가 뭐냐, 이런 걸 좀 알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제부의 소성 단면 계수는 에 대해서 한번 요 동영상 강의를 참조해서 공부를 해보시길 원하고요. 그래서 보면 강제부가 전소성세에 도달할 때의 휭 강도를 우리는 소성 모멘트라고 하는데, 그 값은 소성 단면 계수 Z와 강제의 항복 응력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결국 소성 모멘트를 Fi로 나누면 소성 단면 계수가 되는 거죠. 응력으로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지하 쪽을 보면, 지하학적 성질에 의하면 소성 단면 계수 Z, P는 플라스틱의 약자죠. P는 단면의 소성 중립축인, 어떻게 보면 동일 면적축이라고 여기 동영상에서 불렀습니다. 소성 중립축인 동일 면적축에 대한 상합 도형의 단면 1차 모멘트 절대값의 합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셔서 공부를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정모멘트 공부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H형광 노출형 완전 합성부의 부모멘트의 휭 강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설계상의 가정이 있습니다. 소속용 분포를 사용하려면. 그래서 이거는 부모멘트에 대한 설계 휭 강도는 강제 단면만을 사용해서 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부 설계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설계자의 이제 뭐 선택의 문제인데,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부모멘트 같은 경우는 완전 합성부 설계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강제 단면만을 사용하여 산정하거나. 그런데 제가 부모멘트도 합성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1번과 3번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공칭 휭 강도 M에는 합성 단면의 소성 응용 분포법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첫 번째 수업인 구조 개념에서, 그렇죠? 구조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강제부는 컴팩트 단면이며, 이건 정모멘트 구간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또 하나 조건이 횡자굴에 대한 횡지지가 되어야 함. 그죠? 횡자굴에서 횡지지. 그럼 이게 횡자굴에 대한 횡지지가 되어야 하는 조건은 뭐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엔지니어별로 판단 기준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외국 기준이 또 말하는 게 다르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부모멘트 구간에서는 강제 앵커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효폭 내 강제부와 평행한 슬라브 철근은 적절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인장철근 정착이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부모멘트도 구간에서도 소속용 분포를 사용해서 합성부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멘트에 대한 합성 단면의 소속력 분포를 가정하여 단면을 설계할 경우 슬라브 유효폭 내에 적절하게 배근된 주철근이 인장 응력을 부담하면서,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무시한다. 많이 계속 얘기했었죠. 그리고 강제의 항복 강도 FI는 강제 단면의 인장과 압축 구간을 통해서 균일하게 분포를 한다. 그러니까 전수 상태에 도달한다.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정모멘트. 그 다음에 이것도 정모멘트 구간의 소속력 분포법으로 인한 휭 강도와 똑같은 얘기인데, 소성 중립축은 압축력과 인장력이 평형을 이루는 곳으로 위치로 산정하죠. 그렇죠? 대부분 부모멘트 쪽에서는 어디에 있다?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소성 중립축이 구해지면 그 이후에 합성부 위에 공칭 휭 강도, 공칭 휘모멘트 강도, 이거는 압축력과 인장력의 우량 모멘트의 대수의 합으로 산정을 합니다. 똑같죠? 정모멘트가.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다고 쳤죠. 외부에 있다고 쳐요. 소성중립축이 외부에 있다고 치면 위에 부분이 뭐죠? 인장. 앞에 부분이 압축이죠. 그죠? 그러면 인장이 걸리는 부분에서는 뭐가 작용해요? 콘크리트는 무시, 인장력 무시. 그리고 여기 TR이라고 썼죠. T 인장력인데 R 레인포스, 결국 철근으로 인한 인장력이죠. 그러면 AR은 레인포스의 단면적에다가 철근량에다가 철근의 항복 강도 FYR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인장력으로 작용하고요. 또 하나 여기 상부 프렌지가 있겠죠. 상부 프렌지에서 작용하는 인장력 TSF, 이거는 BF 프렌지의 폭에다가 프렌지 두께 TF, 그죠? 그 면적이잖아요. 여기다 응력인 FI를 곱하면 이렇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외부, 그렇죠? 외부 구간이, 여기 인장을 받는 외부 구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TSW라고 했어요. 그래서 TSW는 단면적 외부의 두께 TW에다가 여기까지 거리잖아요. 요게 이제 여기서는 Y바라고 하죠. Y바는 상부 프렌지 하부 연단에서 소속 중립축까지 거리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미지수로 보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에다가 FI를 곱하면 요게 인장력이 되고. 그렇죠. 여기서 위에서 이제 모르는 값은 Y바라는, 그렇죠? 미지수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압축이 걸리는 부분은 여기 보면 외부 부분, 그렇죠? 강제부의 압축을 받는 외부 부분.
F 부분은 CSW라고 하고, C 컴프레션, S는 스틸, W는 외부 부분의 압축력이죠. 요거는 어떻게 구해지죠? 면적 하나는 TW 두께, 거기다 요 높이죠. 높이인데 Y바는 아직 모르니까 요 지금 색칠한 빨간색의 길이는 H 프렌지 전체 높이의 양쪽 프렌지 두께 빼고 TF, 그러니까 상부 프렌지 하부 프렌지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개 빼고 그 다음에 Y바를 빼면 요 길이가 나오죠. 거기다가 FI로 곱한 값이 되고, 그리고 하부 프렌지의 압축력은 CSF라고 해서 이거는 프렌지 폭에다가 두께 TF 곱하고 면적이 되죠. 거기다 FI로 곱하면 이게 압축력이 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맞춰야지 그 위치가 소성 중립축이죠. 그래서 먼저 소성 중립축의 위치를 어떻게 구하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상부에 있는 인장력의 모든 합과 하부에 작용하는 압축력의 모든 합은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인장치에 걸리는 부는 TR, 그죠? 요거죠? TR, 인장 보강철근 양의 인장력, 그리고 TSF, 요거죠? 이거는 뭐죠? 상부 프렌지의 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압축력. 그리고 TSF는 여기 수소리축 상부에 있는 외부 부분의 압축력의 인장력. 그죠? 인장력은 세 개로 나눠지고, 압축력은 밑에 C로 표현되는 거, CSW 플러스 CSF. 그쵸? 이렇게 평형교식을 갖다고 놓으면 미지수가 여기서 뭐예요? Y바죠. Y바는 이 경우에는 프렌지 하부 연단으로부터 소성 프렌지까지 거리로. 그죠? 이제 미지수를 어디다가 놓느냐는 솔직히 이제 계산한 사람의 마음대로 하면 되죠. 편의적으로. 그죠? 때문에 Y바가 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Y바로 봐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결과값만 똑같이 나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전개를 하면 평형 요건식에 의해서 Y바를 구할 수 있습니다. Y바를 구할 수 있으면 어쨌든 소성 중립축의 위치를 구할 수 있고, 소성 중립축의 위치를 구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공칭 휨 강도 MN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 경우에는 소성 중립축을 기준으로 상부에 작용하는 각 압축력의 모멘트, Y 모멘트의 대수합 플러스 지금 시계 방향이잖아요. 밑에 중립축 기준으로 이것도 압축축의 힘들도 시계 방향이네요. 압축의 힘의 대수합을 더하면 이게 공칭 휨 강도 MN, 공칭 휨 모멘트 강도, 이런 식으로 불리고, 거기에다가 파이를 붙이면 설계 휨 강도, 설계 휨 모멘트 강도, 이렇게 그죠? 불리는 거죠. 그리고 MN을 소성 모멘트라고 소성용 분포법을 썼으니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다시 정리하면 이제 대수합은 TR 요 힘에다가 여기 힘은 요거죠. 여기부터 이렇게 거리, 중립축의 거리가 계산해 보면 D에다가, 여기 D는 뭐죠? D는 인장철근의 도심이죠. 도심에서 어디까지 거리죠? 여기서는 그림에서는 상부 프렌지의 상단까지 거리를 D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D 플러스 TF 플러스 Y바로 하면 그 거리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TSF는 요거죠. 요거는 요 힘, 이렇게 구한 힘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죠? 거리는 Y바가 요거니까 Y바에다가 상부 프렌지 두께의 반을 더하면 거리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TSW는 Y바의 반이죠. Y바가 있으면 구해지면 요바의 반. 그죠? 거기다 압축축은요. 압축축은 여기 CSW는 이렇게 구하고요.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곱하면 되죠. 요겁니다. 따져보세요. 찬찬히. 그 다음에
CSF는 심은 요렇게 크기고, 여기다가 여기서 소정중지까지 거리, 이 거리가 여기가 되는 거죠. 됐죠? 예. 이거는 개인적으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준비가 되는 대로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